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3월 30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아주 긴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내용은 앤토니 파우치 박사하고 데보라 벅스 박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둘이 저희가 다 기억을 하죠. 작년에 1년 내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라 라고 전문가적인 조언을 계속 해주었던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백악관에서 브리핑 할 때마다 거의 매일 저희가 얼굴을 보았고 이야기를 들었던 인물들이고, 이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거의 뭐 금과 옥조 같은, 그리고 뭐 그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행동했어야만 하는,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다가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파우치 박사는 뒤집기 명수, 뒤집기의 왕이다 라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욕을 했고, 그리고 벅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욕을 먹었는지 아시는 분은 벌써 다 아시죠. 눈치채신 분들은 다 계시겠습니다만.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둘에 대해서 둘 다 자기 홍보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나니까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아주 생명력이 강한 살아남기 명수들인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니까 마스크 착용은 부차적인 문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낄 필요 없다 그랬다가 뭐 반발이 심해지니까 그러면 끼고 싶은 사람은 껴라, 이런 식으로 또 말이 싹싹 발작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이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역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이야기가 매번 바뀌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인터뷰할 때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60% 이상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러면 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75%라고 말을 바꿨다가 그 다음에 또 90%로 또 말을 바꾸고, 기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숫자가 바뀌느냐 했더니 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을 것 같다. 처음에는 좀 낮게 얘기해줘야 사람들이 참여를 더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는 숫자를 높게 얘기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되돌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근데 그것이 과연 과학자가 행동이냐 이거죠. 과학자라면 아주 철저하게 데이터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이러하니까 이렇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파우치 박사나 벅스 박사가 해주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에는 본인들 그냥 대충 생각에 이럴 것 같으니까, 이래야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호응을 해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 눈치 봐가지고 대통령이 듣기 좋은 소리 해주기 바쁜 뭐 이런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결국은 이제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내렸다라고 성명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박사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결정했던 것은 거의 없었다. 이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결정은 본인이 직접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은 백신인데, 이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엔 그쪽 워낙 전문가이니까 이거 3년에서 5년은 걸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오래 걸리느냐? FDA가 이거를 승인해주는 절차, 그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거치려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줄일 수 있다, FDA 보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 되니까,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하면 되니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실천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9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백신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인데, 결국 그 작업은 트럼프 본인이 한 거다라고 성명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우치 박사는 FDA가 더 빨리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없었다, 내가 직접 해냈고 가짜뉴스 매체들조차도 이를 인정하고 보도했다 라고 성명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접종받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된,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지금 받을 수 있게 한 장본인은 이런 전문가들, 박사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참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갑갑하고 그런 것이죠. 마스크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는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에는 2개 써라, 3개 써라, 막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더더군다나 지금 괘씸한 것은 파우치 박사가 연결되어져 있는 국립보건연구원, 그러니까 NIH가 지금 우한 바이러스를 연구했던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 간접적이지만 어쨌든 기금이 들어가게 했고 뭔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좀 갑갑해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모더나와도 또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 모더나 백신이 개발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파우치 박사도 엄청난 부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지금 엄청난 것들을 챙겨오고 있었던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 차례 저희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 1년 안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회사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이 보장이 없으면 그러면 백신 개발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자금을 댈 생각을 못 합니다. 보통 기업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하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백신 개발 1년 안에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여기가 1년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주겠다라고 아예 초기에 과감하게 약속을 해준 거죠. 선주문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이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선주문을 해주었겠죠.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인데 선주문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1억 달러, 뭐 10억 달러 이런 선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됐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선주문을 하겠다라는 과감한 결정,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 중에 가장 과감한 결정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베팅이었던 것이죠. 베팅. 이 성명서에서도 이 베트라는 말을 쓰는데, 베트. 하여간 대단한 분위기는 대단한 분인 건 맞습니다. 벅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수감사절 때 올해는 좀 참아라. 가족들 제외도 좋지만 참아라. 장거리 여행하지 마라. 뭐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본인은 가족들 만나러 가고 결국은 그 가족들이 신고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창피해지니까 이제 사임하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이 정치계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좀 어디를 가나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늘 속에서 빌붙어서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이 과학자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잘 해주었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희가 평가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팅을 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공화당의 의장을 선출하는 문제, 지금 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의장을 하고 있는 드류 맥키식 의장을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리 누드 변호사가 이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발표했다는 뉴스를 보내드렸는데 리 누드 변호사의 출마 소식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직 의장을 하고 있는 드류 맥키식을 지지한다. 성명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드류 맥키식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장으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2020년에는 지난 140년이 넘는 기간보다 더 많은 공화당원을 선출해냈다. 드류는 우리의 투표법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까지 투쟁했다. 그리고 이겼다. 그는 당을 계속 성장시키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보수당이 당선되도록 도울 것이다. 드류에게 재선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리 누드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까인 셈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린 우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라는 쪽으로 행동하는, 어찌 보면은 아카데믹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계셨다 그러면 참 어울릴 만한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현실 정치 세계는 이것과는 얘기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또 실용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현실 정치에는 오히려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런 발표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린 우드 변호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뭐 출마한다, 이런 일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 린 우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내 뜻과 달랐고 뭐 이런 얘기도 일체하지 않죠.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만 지금 발표를 했다는 것,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린 우드 변호사하고는 생각은 다르지만 또 린 우드 변호사가 나름대로 자기 몫을 하고 좋은 목소리를 내줬던 것에 대해서는 속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린 우드 변호사의 위치가 확실하게 지금 포지셔닝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봅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분이 줄리아니 변호사하고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희의 또 관심사이긴 한데 아직 그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혹시 뒤에 나오게 되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시켜야 한다라는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을 기각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이 좌파들, 민주당 쪽의 눈치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가 예전부터 예측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메일 서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미 법무부에서도 일단은 무기소하는 것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다 정하고 발표까지 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일단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법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가 못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기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소송이 들어온다고 그거를 다 받아주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오히려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당연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공공의 자산, 그리고 절대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사적인 용도로 쓰인다거나 사적인 위치에 가 있어서는 안 되는 서버가, 국가의 기밀을 거의 다 다루고 있는 이런 서버가 개인 집에 가서 운영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이 단지 클린턴 장관뿐만이 아니었고 보좌관들 역시 그 서버에 접속해서 조작 컴퓨터를 만질 수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 분명했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라도 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기득권층에 대해서 이 법원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속상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유별나게 와치독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주디셜 와치라는 곳인데, 이 주디셜 와치는 언론사의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비영리 단체의 기능도 하고 있는 독특한 곳입니다. 주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사실 이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메일 서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처음 폭로했었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법정에서 소송으로 이끌어 왔던 곳인데,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무시당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시키는 것은 이제 무산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는 계속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 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물론 뭐 보수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있죠. 모럴 해저드라는 이 도덕적 해이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공직자들이 만약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공직자들만큼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이 깨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감시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론들이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고 한쪽에서는 그리고 또 민간 단체들, 이런 시민 단체들이 또 그런 역할을 또 해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시민 단체도 그렇고 민간 언론사들도 그렇고 상당수가 지금 이제 정권에 편향돼 있는 좌편향적인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지금 공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특히 2차 집권 때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던 것이고 그 와중에 이런 이메일 서버 문제도 나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이고요. 뭐 좌파다 우파다를 떠나서 사실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이고 항상 깨어서 저희가 지켜보고 채찍질해야 되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좌파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이런 문제들은 거론이 됐을 때 사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정권의 하수인들 너무 일을 설치고 망치는 이 정권의 하수인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FBI, CIA, 이런 정보 조직들의 그런 정권의 하수인들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해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려고는 했지만은 사실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정보를 다루고 있는 정보 부서들이 각 기관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각 기관마다 있는 정보 부서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일단 수적으로 좌편향되어 있는 그런 그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정보 부서들이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정보 조직들을 만들려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우주군을 만들고 우주군에 있는 정보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새로운 정보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정보 커뮤니티에, 인텔 커뮤니티에다가 포함을 시켰던 노력 정도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이 정보국장이, 명색이 정보국장이 FBI나 CIA 국장들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끝났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하게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그 정보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게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강직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좀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말 미국 사회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예, 뉴욕에서 또다시 이 흑인 남성이 아시안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65세 된 여성을 아주 덩치 큰 흑인 남성이 발로 걷어차는, 처음에는 이제 이 명치 쪽에 복부를 발로 걷어차더니 쓰러지니까 그 다음에는 가서 발로 머리를 또 아예 그냥 밟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피해자 여성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상당히 좀 위중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아시아 증오범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은 아시안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사실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범행을 저지른 이 용의자가 아시안들에 대한 비난하는 반아시안적인 언급을 했다, 말을 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유일하게
뉴욕 포스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영상에 담겨져 있는 목소리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F로 시작하는 욕이 나옵니다. FU 하는 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넌 여기 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you don't belong to here 라는 그 말을 하는데 너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곳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는 이제 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정도는 지금 언론에 나오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든가 뭐 이제 중국인들이라든가 아시안들을 욕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보도된 게 없습니다. 다만 정황적인 설명으로 반아시안 언급을 했다라는 표현들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들하고 좀 다르게 아시아 증오 범죄의 가능성이 사실 좀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뉴욕 경찰에서는 일단 증오 범죄 전담팀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됐고 어제 낮 11시 40분에 웨스트 43번가 이거 완전 뉴욕 한복판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한 곳이죠. 웨스트 43번가에 있는 아파트 건물 앞에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 영상을 보면 영상을 찍은 카메라가 건물 안에 있는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이 로비로 보이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체격이 좀 되는 남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명도 나가서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말리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그 영상에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한 사람이 쓱 가가지고 문을 쓱 닫는, 그 여성 쓰러져 있는데 이미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닫는 이런 모습이 보였죠. 이것은 저희가 좀 굉장히 비난해도 될 만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당연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굿 사마르탄 로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법은 연방법으로도 있고 미국 50개 주 각 주마다 다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으면 911로 전화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비판받아 마땅한,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때 문을 닫았던 사람이 그 용의자와 같은 인종이었기 때문에 눈 감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갑자기 확 드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범죄 현장이 벌어졌다거나 어떤 사람이 다친다거나 하는 상황을 보셨다면 반드시 911로 먼저 신고를 하십시오.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경찰이라도 불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말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멈춰라 라든가 그만둬라 라든가 빨리 가라 경찰 부를 테니까 너 그만둬라 뭐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런 그 시민의식의 부재,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법이 사실 없어도 될 정도로 모든 시민들이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이것이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서는 그냥 지나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조지아주에서는 얼마 전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법을 하나 통과시킨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학생 하나가 루이지애나주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글로 갔는데 처음에 클럽에 들어갔더니 클럽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하면서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시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과다 섭취로 사망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근데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학교의 수위까지도 그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지나치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한 명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젊은이 하나가 사망을 했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살인 동조 용의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을 하나 제정을 했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는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신고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법을 만들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고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없이도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증오범죄로 규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건물에 있었던 건물 경비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건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증오범죄의 용의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당한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선한 사마리아법이 뭐 지역에 따라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좁게 해석한다 그러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만 저는 이거 넓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봤으면은 반드시 경찰을 부르든 도움을 주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도움을 주는 과정 중에 혹시 다른 부작용이라든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법이 보장을 해줍니다. 신고한 사람들, 경찰이 와서 도와줄 수 있게끔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도와주려고 한 사람들의 선의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간 이번 사건은 저희가 요 사건만큼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할머니 횡단보도 앞에서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백인 남자가 뒤에서 주먹질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거의 눈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충격을 받아서 밖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 할머니를 도와주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 기금 필요 없다. 그거 기금 나한테 들어온 거 나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다. 오히려 좋은 데 쓰라고 기부하지 않습니까? 1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저희가 봐야겠다는 것이죠. 물론 싸움 잘못 말리다가 오히려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되면은 그것도 곤란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가서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주는 전화 한 번만 해주어도 좋았을 걸. 그렇게 나 몰라라는 식으로 그냥 문 닫아버리고 외면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뉴욕이라는 도시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이거죠. 과거에 정말 할렘가가 있었고 살기 어려운 갱들이 설치고 있었던 그런 뉴욕을 이 줄리아니 시장 때 확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살 수 있고 대낮에 편하게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로 바꿔놨는데, 근데 지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보도 중에 지하철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 WABC TV라고 뉴욕에 있는 ABC 방송국에서 내보낸 뉴스입니다. 그 피해자가 아시안 남성으로 저희가 보았는데 아시안 남성이 아니라 아마 히스패닉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시판 킴이라고요. 그 ABC 방송에 있는 기자인데 이 시판 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국계 기자인데 아시아 기자협회 지금 공동회장을 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판 킴이라는 기자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 하면은 지하철 폭력 사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아시안 남성이 아닌 히스패닉 남성으로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해자에게 사실은 둘이 서로 싸움이 시작된 이유가 N자로 시작하는 욕설을 했다. 그 흑인한테 N자로 시작하는 욕설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시비를 걸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보도를 가지고도 일부 좌파 언론에서는 굉장히 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냐, N자 워드를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어디에서는 그 사람이 아시안 남자가 맞다라고 보도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판 킴이라는 기자가 그렇게 허술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할 그런 기자는 전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내용에는 어쨌든 지금 아시안 남자가 아니라 히스패닉인 것 같고, 그 흑인 남성에게 욕설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정도는 저희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오범죄라는 것이 벌어질 때 이것이 증오범죄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고요. 지금 오늘 전해드린 사건처럼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발로 차고 남자가 덩치 큰 남자가 65세나 된 아주머니를 갖다 이렇게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굳이 가가지고 또 머리를 발로 짓밟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런 것들은 좀 증오범죄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지금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사건처럼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서로 주먹을 주고받다가 힘에 밀려가지고 당하는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과연 증오범죄라고 봐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오범죄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증오범죄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의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상이고 인종차별주의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인종차별주의자가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총 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호신술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과거에 70년대 뭐 80년대만 해도 그 동양 사람들 특히 동양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폼 딱 잡으면서 하고 귀함만 넣어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인종들은 좀 흠칫했던 쟤 혹시 무술할 줄 아는 애 아니야 하고서는 놀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샌디에고에 있는 컨벤션 센터가 지금 이제 미입국한 미동반 아동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로 지금 바뀌어져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전국에 8개의 이런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잘 알려져 있는 곳이 달라스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전해드리는 이 샌디에고에 있는 곳인데 컨벤션 센터를 지금 수용소로 만든 것이죠.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1,450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미입국해서 들어오고 있는지 국경 지역에 있는 수용시설이 모자라서 이 달라스를 오픈을 했는데 3,000명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꽉 차고 모자라서 샌디에고 쪽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 이 이야기죠. 지금 현재 723명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이제 할 때까지 나와 있는 숫자가 723명이 현재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달라스에서 오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매 이틀마다 하루 걸러 하루에는 250명씩 더 추가로 올 것 같다라고 지금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샌디에고 쪽에서. 뭐 달라스에서 샌디에고까지 매일 하루 걸러 하루씩 250명씩 더 추가로 보내줄 정도로 지금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미입국한 아이들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723명의 아이들한테 코로나 검사를 다 해보았더니 그중에 69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전부 다 하나같이 지금 무증상이라는 겁니다. 무증상. 무증상이니까 이 아이가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검사를 해보았더니 양성 반응이다는 것이죠. 그럼 못 모르고 이 아이들이 지금 돌아다녔다면 그 바이러스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쫓아내지를 못하고 이 사람들 그냥 언제까지 법원으로 와라 그리고서는 풀어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데 처음에 퍼져나간 사람들은 검사조차 하지 못했고 나중에 검사를 하기 시작해서 보니까 그중에 한 8, 9%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 그런데 무증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는데 무증상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복균을 한 상태에서 전국에 지금 퍼져나가는 그 방송국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 어디 가니? 그때 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 넌 어디 가니? 나 뉴욕으로 가. 너는 어디 가니? 난 텍사스로 가.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한테는 단순하게 잠자리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토드 글로리아라는 이 샌디에고 시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단지 아이들이 잠자는 잠자리뿐만이 아니라 집중적인 사례관리, 의료, 행동건강관리, 교육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영양가 있는 식사,
법률 서비스, 종교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이들 놀이도 해주고, 레크레이션도 해주고, 그리고 교육도 시켜주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준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아주 영양가 있게 식사 제공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해주겠다. 어떤 법률 서비스들이 결국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망명 신청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친척들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라든가 친척들을 찾아냈을 때 입양을 하는 그런 작업이라든가 결국 이런 것들을 지금 또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비용들을 지금 전부 다 시에서 지금 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시 예산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연방정부의 지원금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누구 돈으로 나옵니까? 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저는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짜 이런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와 있는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느냐?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도 지금 제대로 못 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 없어서 굶는 미국 시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굶는 아이들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학교에 올 때만큼은 아이들 굶겨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점심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런 푸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이 미국인 나라에서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는 걸 빤히 알고 있으면서 지금 미입국해서 들어온 아이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리아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전 세계에 샌디에고가 환영받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환영하는 도시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웰커밍 시리라는 거를. 아이들이다. 얘들은 이게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보면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미안하지만 범법자입니다. 범법자. 미립국을 한 사람들입니다. 미립국. 미립국을 해서 범법을 했으면 법을 어겼으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알고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미성년자 아이들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법이든 뭐든 간에 다 걔 무시하고 그냥 살아남으면 그러면 나는 된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준법 정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시민들이 준법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성같이 되는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에서 누가 법을 지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힘센 놈이 그냥 이기면 되는 것이죠. 앞서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도 마찬가지 모습 아닙니까? 힘 있는 놈이면은 법이고 뭐고 그냥 다 그 위에 다 올라서고 자기가 법을 어겼더라도 다 무마시키고 나는 아무리 법을 어겨도 기소되지 않아. 왜? 법관들이 내 밑에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불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인 것을 먼저 내세워가지고 인도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불법한 거는 그냥 얘기하지도 않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도 않는 이런 것이 나라냐 이거죠. 법을 바로 세우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주의적이던 무슨 긍휼을 베풀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 표현 말 맞다나 침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립국자들한테 침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 보도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방 상원의원들이 국경지역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강 건너 차이로 밤중에 후레쉬라에 비추면서 미국 사람들 막 조롱하고 있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낮에 가서 봤더니 아예 강 건너에 얼굴이 이제 빤히 보이죠? 셀폰 카메라로 이렇게 조금만 확대하면은 그 사람들 얼굴 다 빤히 볼 수 있는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놓고 거기서 막 조롱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직접 대면하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전체가 다 무시당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는 이걸 정말 위기 상황이니까 반드시 이 위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싶은 다른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법과 질서를 바로 잡고 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추진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샌디에고 수용소 앞에 와 있는데 이 수용소 밖에서는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수가 물론 많지는 않다고는 합니다만은 시위대가 와서 하는 시위가 뭐냐? 우리가 아이들을 대피소로 이동시켰다라는 걸 가지고 시위하는 게 아니다. 대규모의 망명 사기 그리고 이 아이들이라든가 인신매매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다. 이걸 용납을 해주면 그 인신매매단들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되죠. 카르텔이 우리 성공적으로 우리가 맡은 아이들은 성공적으로 전부 다 미국에 뒤어보냈어. 걔네들은 미국에서 다 입양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명당 2,500불, 3,000불 딱 이렇게 하면 이거 걔네들은 돈 엄청 벌겠죠. 계속 집어넣을 거고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미안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 법과 질서 세우는 것이 먼저다. 바이든 행정부가 꼭 이걸 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의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네, 백악관에서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냐면 백악관 아태위원회라는 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자문위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다시 회복하겠다. 예전에 클린턴 행정부 때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조직이 매번 이제 대통령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위원들을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지명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대통령마다 지명하는 시기가 좀 각각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아태위원회 자문위원들을 지금 위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위촉하겠다, 곧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 시간을 더 끌 수도 있는 문제였었는데 지금 이제 아시안 증오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4,9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구조계획, 그러니까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고 그래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던 그 예산 중에서 일부분을 가져다가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아시아 태평양계의 가정폭력과 성폭행 피해자들, 이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 뭐 바람직하고 좋은 소식입니다. 바람직하고 좋은 소식이고, 이런 아태위원회가 지금 임기 말에, 또 보통 대통령 임기 말에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시아 유권자들의 표를 좀 더 받기 위한 선심성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뭔가 좀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아시아 증오범죄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뭔가 실질적인 움직임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환영할 수 있는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지금 보건평등 태스크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보건평등 태스크포스. 여기에 또 평등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에 보면은 보건불평등, 외국인 혐오, 그다음에 구조적 원동력, 이런 그 외국인 혐오라든가 보건불평등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이제 태스크포스인데,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위원회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반아시안 편향성이 증가하는 것을 퇴치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반아시안 혹은 아시안 증오범죄의 희생자들,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해가지고 여기 좀 집중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퇴치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한 발 더 나가서 법무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포괄적인 기관관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게 뭐냐 하면은 크로스 에이전시라고 해서요. 각각의 부서들 간에 서로 간에 업무 협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법무부에서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태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 해결, 최종 편향, 차별, 외국인 혐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연구된 내용들이 실제로 행정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관의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국립과학재단에다가 연구자금을 출연을 해서 국립인문학기금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휴메니티에 대한 기금인데 이 인문학기금을 만들어서 아시아계 미국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가상 도서관을 만들겠다. 이걸 개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백악관 아태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정도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거 잘하는 거네, 좋은 거네 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조금씩 불안하게 만드는 이거 왜 이러지? 얘네들 왜 이러지? 라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굉장히 치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이슈화하면서 지금 정치적인 프레임을 좀 걸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언 부분이죠.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쿵플루라고 또 농담식으로 이야기했던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인 증오 그다음에 그것이 확대돼서 아시안 증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을 마치 백인 우월주의자인 것으로 몰아붙여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여기에다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 아시안 인종 혐오 내지는 아시안 증오 범죄의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시안 증오 범죄의 그런 원인이 무엇이냐? 쭉 들어갔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시 큰 원인이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그럼 큰 원인이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트럼프였다. 이런 식으로 아예 연구 결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버리면 그럼 그것이 이제 공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정부기관들이 그 나와 있는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지금 국립인문학기금을 가지고 국립과학재단에서 아시안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 이야기는 그 내용이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 교재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 기초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학교 내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교육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흑인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예전과는 다른 시각들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BLM이라는 게 Black Lives Matter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흑인 목숨 소중하다라고 그냥 소리치는 그런 단순한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런 교육 분야에까지 끼어들어와서 교육 내용을 바꾸는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바꾸게 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아예 학교의 이름, 군대의 이름, 군 부대 이름 지금 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오스틴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각 부대 내에 모든 거 다 멈추고 지금 부대 내에서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라든가 성적인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검토하겠다. 혹시 군 부대 안에 극우파들이 있는지 극좌파들이 있는지 물색해내자. 이 작업부터 먼저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사회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형태로 뒤바꾸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태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 들었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따라서 나오는 다른 발표들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 방향을 어디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지? 라는 불안감이 지금 나오고 있다. 물론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아시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언론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도를 내보내고 있고 이것들이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각 지역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 아시안계 민주당 의원들 아주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또 아시안계 옹호단체라든가 민권단체들, 이 좌편향돼 있는 많은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또 거기에 또 협력해서 사람들을 지금 다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래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마치 지금 뭐 미국 전체에 완전히 만연해 있는 것처럼, 길거리 가던 아시안들이 맨날 맞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부풀려 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선전선동, 예,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사회가 자꾸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백악관의 움직임들, 이게 아시아 태평양계를 정말 위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 그렇게 좋아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중국과 함께 공동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내놨죠. 도대체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보고서를 그따위로 발표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이것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이런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이게 무슨 과학자들이 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가들이 가가지고 조사했다라는 결과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 싶을 정도로 한심한 보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동물에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드필드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CNN에 인터뷰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저희가 더듬어 보면 동물에서 옮겨지는 경우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라는 겁니다. 동물 안에 있는 병원균이 사람한테 옮겨줄 수 있는 병원균으로 발전하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박쥐에서 사람으로 옮겼다라고 믿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럼 믿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던 연구소에서 거기 뭐 직원이라든가 청소하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이러스가 옮아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그게 퍼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거를 음모론이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그게 진짜일지도 몰라라고 지금 자꾸 생각이 가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걱정이 되는데,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젠사키 대변인한테 지금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이 밖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백악관이 인지하고 있느냐, 그걸 고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젠사키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예, 그들은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것은 확실히 협력의 자격이 없다. 이 보고서는 여전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17명의 전문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WHO하고 중국이 공동 발표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받아서 과학자들이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검토가 다 끝나기도 전에 후다닥 발표를 먼저 해버린 것이죠. 중국하고 WHO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 지네들끼리 발표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과학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충분하지 않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2차 검증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부분은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차 검증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미국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유럽 쪽 가세해서 이것도 국제적인 연구조사팀을 조성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중국에서 하라는 것만 가가지고 바보같이 거기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활동이 이어져야 될 것 같다.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번에 WHO 보고서를 놓고 이거 정말 WHO하고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하고 허위 정보를 하는 캠페인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WHO를 탈퇴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다시 바로 가입했죠. 저희가 상당히 좀 답답한 문제들이 많기는 한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는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정말 헛걸음하고 있는, 헛발질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은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적인 목소리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건 잘못하는 거다.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다. 이걸 분명히 저희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그래야 이 정부가 제대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들이 좀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방송에서 미리 이야기 다 못해드리는 좀 자세한 내용들이 저희 웹사이트 뉴스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newsandpost.com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보실 수 있습니다.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